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 장은 오늘 장부터 조금 무너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장이 좀 이제 견조하게 버텨줬는데, 일단은 다음 주에 이제 뭐 급락이 한번 나와주면 좋다. 지수 급락이 한번 나와주면 좋다. 다음 주에 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게 되면, 다음 주에도 지금처럼 이제 지수가 이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게 되면 종목별 이제 변동성을 계속 이어가면서 종목 장세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다음 주까지 이제 미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하락 확률은 한 70% 정도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제 횡보, 추세 전환, 이 확률을 이제 한 30% 정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현금을 들고 좀 보고 있는데, 만약에 횡보하다가 추세 전환하게 되면 이제 만들어놨던 현금을 이제 주식 비중을 한 70%밖에 못 채워요. 70% 정도 채워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데 단기 하락이 오게 되면 이제 코스닥 700포인트,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구간에 주식 비중 8, 90%까지 채우면 돼요. 그리고 단기 수익은 이렇게 단기 하락이 나오게 되면 이제 훨씬 크게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수익률 측면으로, 단기적인 수익률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단기 투매가 나와주면 이제 수익률 측면에도 좋을 거고, 횡보하다가 이제 뭐 추세 전환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면 일단 급락이 한번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추세 전환이 만들어지면 고점을 이제 돌파를 할 거고, 코스닥 지수 정고점 이제 800포인트잖아요. 거기를 이제 돌파를 할 거고, 이제 900포인트나 1000포인트에서 이제 한번 막힐 거예요. 거기 사이에서 이제 막히게 되면 이제 지수가 폭락이 한번 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폭락이 한번 온 다음에 이제 바닥을 잡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이제 2018년 하반기부터는 움직일 거고, 지금 이렇게 투매가 나와주면은 2018년 상반기부터 움직일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흐름을 봐도 지금은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될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무너지는 흐름이 체크가 되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되고, 왜냐면 각도가 너무 높아요. 지금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지수 각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조정이 좀 충분히 나와줘야 이제 어느 정도 거품이 빠진 구간이기 때문에, 바이오 섹터들도 거품이 그렇게 폭락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빠지게 되면 그 구간에서 이제 지지 흐름을 만들어낼 거고, 그동안 이제 못 올라갔던 종목들이 시세를 폭발하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자, 시황은 이 정도 보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거기에 이제 맞춰서 우리는 이제 대응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덧글을 보고 오늘 할 이야기, 자동차 섹터 이제 투자 포인트 두 번째, 오늘 이제 현대차, 기아차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어저께 영상 올려드렸던 부분에서 한번 덧글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이 자동차 섹터 투자 포인트 1화 부분이었죠. 거기 덧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빠른 업데이트, 영상 스터디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우리 계좌 안전해 보입니다. 그럼요,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죠. 일단 최우선해야 될 게 안전성이에요. 수익은 좀 더디게 쌓아도 상관없어요. 왜? 길게 수익만 쌓아가면 계좌 복리는 자연스럽게 입혀지니까 수익이 계속 확대가 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처음 이제 운용했던 자금은 쳐다보지도 않게 돼요. 그만큼 이제 자산이 증가를 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계속 제가 지금 하는 사업을 이어가면서 그런 부분들은 다 데이터로 이제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나도 이거 따봉 이거 좋아요 이거 누르는 거 좀 그런가? 내 영상인데? 그래도 뭐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매번 장이 마감되고 제 영상을 기다리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영상이 좀 늦게 올라갈 텐데 좀 할 일이 많았어요. 이것저것 좀 살펴볼 게 많았고 해서 좀 일이 많다 보니까 좀 늦어지는 거고, 어지간하면 이제 평일날은 매일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팡토삐요빼님은 계좌가 어떻게 잘 불어나고 있는지 모르겠네. 이제 무료 카페 회원분이시고 계좌 상담을 제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저축을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니까 제가 이제 팁을 드리자면 통신 3사 꼭 모으세요. 그리고 현대,
기아차, 그리고 철강 섹터 현대제철. 자, 이 대형주 얘네들이 이제 이쪽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목들은 먼저 저축을 시작해서 기준 잡아보세요. 저는 이게 좋아 보입니다. 이쪽으로 해서 이제 기준을 잡게 되면, 이번 조정장이 들어오는 구간에 이제 이렇게 기준을 잡게 되면 얘네들이 좀 시세를 많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2018년도에는. 그러니까 좀 그렇게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준을 잡아서 나머지 지금 5G 장비주 이런 것들은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종목들은 시청자분들도 쳐다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수익 실현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5G 관련주들은 높아요, 지금 자리가. 자, 좋은 정보와 토요일 생방송도 늘 감사합니다. 주식왕초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보 뭐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이 쌓이면 다 고수가 되는 거니까. 영상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좋은 영상으로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항상 화이팅 하세요. 다 이런 얘기밖에 없네요, 오늘은. 뭐 덧글은 이 정도 이제 살펴보고,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 투자 포인트. 자,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제 미래의 업황, 그리고 전망, 이런 거를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스스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금 자동차 섹터에 대한 부분들은 2016년도에는 정말 기업들이 뭐 현대차, 기아차가 망할 것처럼 떠들어대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장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포인트 1이에요. 공포. 그런데 막상 내부적으로 까보면 재무적으로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위험한 종목들은 보면, 지금 바이오 종목들 같은 거 보면 재무제표 보면 죄다 빨간불이잖아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상장 폐지 종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보통 1년에 한 20개? 뭐 이렇게씩 상장 폐지가 돼요. 재무구조가 되게 안 좋은 기업들은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기업들은 이제 지금 조심을 해야 되고, 지금은 특히 더, 지금부터 이제 한 3월까지는, 기업 분석을 좀 철저히 해가지고, 그렇게 갖고 대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공포를 조장했지만, 실적이나 이런 거 살펴보면 실적이 줄어드는 거지, 뭐 적자를 계속 해가지고, 뭐 대우조선해양처럼, 뭐 자동차 기업들이 그렇게 뭐, 망조가 접어든 그런 기업들은 많이 없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버려야 되겠죠. 그런 상황으로 치닫는다 그러면 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을 치닫지 않으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야 될 시점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또 언급을 하겠죠. 제가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리스크하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뭐 손실이 얼마고 무조건 잘라내야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금은 저는 굉장히 큰 기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대 기아차는 자동차 섹터 주도주다. 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율주행, 우리가 관심 있는 것들이, 가장 큰 관심 있는 것들이 자율주행,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 뭐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바꿔야 되겠다, 위치를. 자, 2차 전지부터 해서 가장 빨리 부각을 받았어요. 이쪽부터 해서 전기차 가장 빨리 부각을 받았고, 뭐 일진 머티리얼즈, LNF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뭐 날라가고, 최근에 이제 소재주였던 이제 코스모화학까지 굉장히 날라갔었죠. 코스모화학 같은 경우는 중단기로 편입을 해봤었는데 금방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이런 섹터가 먼저 움직였기 때문에 매력이 제일 덜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였던 게 이제 수소차입니다. 뭐 일진다이아, 일진다이아부터 해서 이걸 주도로 해서 유니크,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이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리스크가 있어요. 투매가 나오면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하락폭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구간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가 거의 좀 많이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계속 포지션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이제 수소차 관련주 중에는 바닥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몇 개 추려가지고 지금 장기 종목에다가 편입을 해놨고, 먼저 이렇게 움직였던 애들이 단기적으로 슈팅이 더 수익이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눈치 살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저께도 목요일날도 편입을 싹 했다. 오늘 흐름이 안 좋았고 이제 싹 잘라내버렸는데 그건 이제 리스크 관리 차원이고, 월요일부터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부터 폭락이 나와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는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타이밍에서 진입을 하거나 했다가 흐름이 그렇게 나오지 않으면 바로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굉장히 고수의 영역이고 매매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함부로 쳐다보면 안 돼요. 자율주행. 이쪽은 지금 좀 달라요. CES 이쪽에서 이제 4차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건데 5G 그쪽 부분 이게 이제 1월 9일날 나와요. 자, 재료 소멸이 됩니다. 1월 9일부터 뭐 일주일인가 2주일 동안 이제 진행을 해요. 이거를 해서 기업 CEO들이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앞으로 뭐 투자 포인트라든가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 기업들은 이렇게 가지 않으면 뭐 망할 거다. 이렇게 가야 성공할 수 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에 이제 기업이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향성, 움직이는 방향성 같은 게 여기서 잡히기 때문에 이 모멘텀으로 지금 이제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12월 중순이에요. 지금 한 15일, 20일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크게 슈팅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이거는 테마라는 거죠, 테마. 아직 실질적인 가치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비중을 잘 쪼개서 이것도 고수의 영역이겠죠. 우리가 그러면 고수고 하수고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모을 수 있는 것들은 뭐가 있냐. 대형주라고, 대형주. 현대차가 무슨 뭐 자율주행, 수소차, 전기차 안 만들어 다 만들 거란 말이에요. 기아차. 그리고 공유경제? 얼마 전에 이제 AJ 렌터카. 이거 뭐 인수하니 어쩌니 하면서 시장에서 관심 받아갖고, 얘 크게 갔다가, AJ 네트워크스에서 얘네 그 모회사에서 안 팔겠다 해갖고 폭락해버렸죠? 폭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그 공유경제 같은 부분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한 준비를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이쪽에 파이가 커지면 얘네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가장 안전빵인 데가 뭐냐? 부품업체들은 어때요? 현대차, 기아차의 비중이 큰데 현대차, 기아차에서 부품 공급업체를 바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은 이제 몰락의 길로 가겠죠. 그러면은 사업이 다각화되어 있네. 현대차, 기아차만이 아니고 뭐 GM에도 납품하고 뭐 BMW에도 납품하고 일본에도 납품하고 뭐 중국 회사에도 납품하고 이런 기업들은 사업이 다각화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만약에 자동차 시장에서 주도를 해버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포트폴리오가 압축되어 있는 그런 부품업체들이 폭발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를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분석을 해야 부품업체에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중소형주에 1000%, 2000% 수익이 가능한 거라고.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럼 뭐 해야 돼? 현대차, 기아차 사서 100%, 200%, 100%에서 300%. 이 수익을 보고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10년 이상 1000%. 이렇게 목표를 하는 거예요. 이 부품업체 이런 거는 1, 2년 만에 나옵니다, 이거. 현대차, 기아차가 시장 주도주가 돼버리면 1, 2년 만에 나와요. 부품업체 이거 1000%, 2000% 수익은. 이거는 계속 반복돼요.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주도해버리니까 BH 같은 거 1000%씩 가잖아요. BH만 갔어? 뭐 미래컴퍼니 무슨 뭐 별로 뭐 그냥 IT 이름 들어간 거 다 갔단 말이에요. 왜? 그쪽에다 납품하니까 물량이 딸리니까 어때요? 납품 물량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계속 좋아지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동차 쪽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될 거라밖에 없다는 게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삼성전자, 하완인수.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장. 자율주행. 이쪽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전장 부분. 이게 앞으로 이제 미래 핵심이에요. 그럼 이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진다 뭐한다 해갖고 뭐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뭐가 안되고 뭐가 안되고 해갖고 엔비디아 뭐 모비라이 뭐 요런거 투자 얘네들은 지금 1번말 그쵸. 그럼 자율주행에 들어가는 기술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직 알지도 못하는 기술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끊임없이 만들어줄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은 지금 일본 말이라서 엄청나게 투자가 들어가 있어요.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놨습니다. 얘네. 모비라인가? 뭐 이거가 아마 구글이 인수한 걸 거예요. 사실 뭐 관심이 없어서 대충 이제 시장 돌아가는 상황만 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핵심만 짚어가지고 여러 가지 트렌드를 이제 분석을 하고 하기 때문에 핵심만 알면 되니까 이런 세세한 것까지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냥 대충만 알아요. 엔비디아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이스라엘 기업인가 어딘가를 구글에서 인수를 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하만을 인수를 했죠. 전장사업부에서 거의 뭐 세계 1등이잖아. 10조 주고 인수를 했단 말이에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미래 보고 있는 게 이제 뭐 휴대폰 이야기만 많죠. 뉴스 같은 데서 볼 때. 그냥 다 버리고 있다고. 반도체, 휴대폰 이쪽은 이제 축소해 갈 거란 말이야, 앞으로. 반도체 부분에서 중국에서 만약에 3D 낸드나 반도체 쪽은 버릴 수가 없겠죠. 4차 산업 핵심이니까. 근데 휴대폰 쪽은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지고 뭐고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따라왔어요. 점유율이 중국 기업들 다 합하면 삼성전자 넘어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휴대폰 사업은 버리고 전장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에다 이제 IT 입히겠다 이거지. 걔 누구야? 누구지?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머리가 되게 좋은 기업이라는 거죠. 그 누구지? 누구야? 애플에도 휴대폰 내놓으니까 그 반도체를 공급하면서 자기가 완성차를 만들죠. 자, 전장 부품을 이제 만들어서 이 부분에서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이쪽에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고 이 부분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앞으로도 들어가겠죠. 삼성전자는. 그러면 반도체 쪽에는 이미 잡고 있잖아요. 1번 말이란 말. 전 세계 1번 말이에요. 1등이야. 딱 쥐고 있어. 그 시장을. 그러면 이쪽에다 이제 공급하는 부분이나 해서 이 부품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겠죠. 여기에서 1등이 돼버리면 삼성전자는 엄청난 더 거대한 공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규모의 경제인데 지금 그거에서 100배 막 이렇게 성장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시총이 지금 300조인데 이게 뭐 3경, 뭐 기업 가치가 3경이 되려 그러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거는 그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 부분에 예를 들어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이제 투자 매력이 떨어져서 이제 쳐다 안 보는 거고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이제 접근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굉장히 자리가 좋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만약에 지금 현대 기아차 자리 2015년도 자리라 그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현대 기아차가 지금 SK 하이닉스 2015년도 25,000원 할 때 그 자리다. 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시장에서 사람들이 다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고 할 때는 폭탄 돌리기라 그래요. 폭탄 돌리기. 꼭지가 어딜지 몰라. 근데 진입했다가 내가 물려버리면 죽는 거다. 지금 가상화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대기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꼭대기에 만약 물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90%씩 빠져버린다. 가상화폐는 제가 봤을 때 개박살 날 것 같아요. 진짜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민들은 매수밖에 못하잖아. 선물 포지션, 하방 포지션은 배팅을 못하잖아. 다 죽어버린다고.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 위기를 만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가상화폐 쪽이 시장 파이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쪽이 만약에 뭐 개박살이 나버리면 쫄딱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위기 같은 뭐 그런 게 가계부채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항상 이 폭탄 돌리기 하는 사람들 따라다니면 안 된다는 거. 왜? 당장 수익은 되게 많아 보여요. 주변에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 가상화폐로 하루에 트레이딩 해갖고 하루에 1억씩 번대요, 누가. 내가 그래서 계좌 까놓고 보여달라 그랬어. 그 정도 트레이더면 뭐 하려고 가상화폐를 하냐고. 바보도 아니고 선물을 해야지. 선물을 뭐 금선물, 크루드 오일, 금선물 뭐 이런 거 해야지. 이런 게 변동폭이 딱 나오고 어떻게 보면 안전자산 이쪽에다 해야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선물 트레이딩 하면 되지. 하방으로도 배팅이 되는데 가상화폐는 상방으로 배팅밖에 안 되잖아요. 시카고에서 이번에 선물 시장을 내놓는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는 거죠. 어떻게 상방으로만 배팅을 해갖고 하루에 트레이딩을 해서 그렇게 벌어요. 위아래로 막 변동폭이 50%씩 왔다 갔다 하더만. 저번에 한번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제 헛된 사람들의 되도 않는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서 스스로 분석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으면 그런 쪽은 쳐다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바이오 신라젠이 막 15만원 갈 때 제가 바이오에 대한 이제 이거 진짜 위험하다 해갖고 내가 영상을 한번 다뤘었어요. 이게 꼭대기가 그때 얘기를 했어요. 꼭대기가 어딜지 모른다. 근데 잡혀버리면 죽어버린다. 그래서 지금 거의 근접한 것 같다. 왜? 사람들이 발광하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자마자 그 다음날이었나 며칠 후부터였나 박살나고 지금 한 얼마야 지금? 한 8만원 와있죠? 자, 볼게요. 자, 신라진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얘기를 했을 때 시점이 이 시점이었어요. 여기. 여기였단 말이에요. 이거 신라젠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조정 들어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수급이 지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좀 들어오다가 그 들어오는 구간이 여기였죠. 그러다 지금, 바뀌고 있는데 이게 물량이 이제 터지게 되면 투매가 나올 거라고. 그럼 이제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빠질까요? 자, 보면 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온 구간에서 잘라보면 일단 여기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보이면 이건 리스크가 굉장히 큰데 고수들은 한 이 정도에서는 이제 진입해볼만 해요. 사실 왜? 버린다 생각하고 이거는 뭐 어디까지 이거는 상장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뭐 거기에서 뭐 지금 임상하고 있는 거에서 뭐 문제 생기고 하는 부분들이 보이면 이거 상장 폐지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성과를 내버리면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뭐 100만원, 200만원, 막 500만원 갈 수도 있다고요. 그쵸? 그러면 해볼만 하지. 버린다 생각하고 한 계좌 비중 1% 정도. 나중에 이제 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우리도 이제 편입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망한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매물이 쏟아지겠죠. 이제 뭐 외국인 기관들이. 근데 지금 보면 매물이 쏟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은 주도주가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지금 호재 뉴스 막 때리고 있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뭐 실적이 내년에 2배 좋아질 거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러면 수급 같은 거 보면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오가 이렇게 한번 무너지면 코스닥은 무너져야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면 그 바이오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지수가 폭락이 나오면 다 빠져요. 좋은 기업들도 다 빠진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기회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금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 기회에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근데 전체를 다 줄여버리면 그럼 폭락이 안 나버리면 어떻게 돼? 야, 이제 다시 진입하려면 깝깝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식 비중을 갖고 가면서 현금을 돌려가지고 그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비중이 글로벌 뭐 2008년도 금융위기 같은 상황이 지금 올 거다 해도 10% 20%는 주식 비중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게 운영을 해야 돼요. 완전 버릴 수는 없어요. 그걸 예상을 한다 그래도. 근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현대 기아차도 투자를 하려고 하면 리스크에 대한 부분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좌 비중 10% 20%가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유동적으로 대응을 해야 돼요. 물론 망할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지금 부각을 받는 이제 뭐 통신 섹터는 이제 흐름 탔으니까 이거는 굉장히 길게 갈 거예요. 한 2년 후나부터 꼭지 잡힐 수도 있어요. 2018년, 2019년. 그 구간에 이제 꼭지 2018년도 거의 한 막바지 오면은 진짜 한번 무너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지금 GDP 3만 불 뭐 이런 부분들 나오고 2018년도에 한번 슈팅 크게 나오면 3,000포인트가 넘어갈 거란 말이에요. 코스피가.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 1,500포인트는 무조건 넘어간다고 봅니다. 진짜 막 버블이 확대되면 3,000포인트까지도 갈 거예요. 바이오까지 같이 움직여버리면.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박살나는 구간이 거의 나머지죠 이제. 그러니까 그 구간 전까지는 아직 그렇게 리스크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 전에 그런 리스크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아요. 근데 막 진짜 막 코스닥 3,000포인트 가 있고 코스피 3,000포인트에서 4,000포인트 가 있고 이러면 그건 이제 글로벌 위기라든가 가계부채 터지고 뭐하고 해갖고 불안 요인이 잠시 이게 되면 시장 전체가 어느 정도
고평가 구간에 거의 놓여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시장 전체적으로 전 종목 하한가 막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나중에 이제 2018년 말에 그런 구간이 오게 되면 한번 무너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대응을 해가야 됩니다. 자, 또 이제 잡소리 막 하면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데 주제로 넘어와서, 자, 시장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듯 하다.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좀 길면 한 3, 4년 정도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한 3년에서 5년 정도까지도 걸릴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이 어떻게 보면 가장 쌀 수 있다. 가장 싼 구간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럴 때 통신 섹터를 가장 쌀 때 못 모았어요. 2015년도, 16년도에 모았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2015년, 16년도에 모았으면 IT를 모아가는 게 더 맞았겠죠. 더 어떻게 보면 수익률은 컸을 거예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BH 이런 거 모았으면 수익이 훨씬 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익은 그거에 한 절반 정도밖에 못 미친다 그래도 통신 섹터를 모았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계속 가져가도 되는 거고, IT는 운 좋아서 잡았으면, IT는 사실 이렇게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IT 쪽에 이제 사업이 좀 몰려 있어서 그렇지, 시장에서 이렇게 부각을 IT가 먼저 받는다는 게 좀 이상해요. 제가 봤을 때는 5G 이쪽이 어떻게 보면 이건 핵심 인프라라 먼저 더 강하게 주목을 받았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이게 그러니까 순서가 바뀐 거죠. 저는 2015년도에 투자를 해서 바닥에 모았어도 SK텔레콤, KT, LG 플러스 모았으면 2015년부터 지금 KT는 하나도 안 움직였잖아요. 2년 동안.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다는 거죠. SK하이닉스는 예를 들어서 25,000에서 90,000원까지 갔는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2년 동안 KT 갖고 있었으면 제자리면 이게 손해일까요? 나중에 보면 10년 이렇게 보면은 IT보다 저는 통신 이쪽이 수익성이 훨씬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바로 움직였죠. 2015년도에서 이제 많이 왔는데 이제 IT 쪽보단 들어온 거고. 그럼 2015년도에 저는 확실한 통신 쪽에 2015년도에 시작을 했어도 이제 투자를 했을 거라는 거죠. 왜? 바닥이었으니까. 그런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때는 아마 모르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투자를 좀 안 하지 않았을까, 2015년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통신 쪽은 확실하니까 그쪽에 비중을 채웠을 거다. IT는 조금만 가지고 갔었겠죠. 지금 시장에서, 지금 상황에서 보면 IT는 너무 높다는 거예요, 자리가. IT 반도체가 몰락하고 망할 거라는 게 아니고, 이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지금 슬슬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대거 기관하고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슈팅이 더 나온다 그래도 그게 이제 마지막 구간일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마지막 자리, 예를 들어서 허리 어깨 사이에서 사갖고 꼭대기 먹자고 진입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소한 허리 밑에 무릎에 있는 자리가 지금 통신 섹터고, 저는 바닥에 있는 자리가 발바닥에 있는 자리가 현대 기아차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섹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건 이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현대차, 기아차 모두 이제 보면 이제 자동차 산업 이쪽에서 보면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이쪽에 이제 핵심 수혜주가 될 거는 분명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망하지만 않으면요. 자, 통상임금. 지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통상임금 3, 4년간의 업황부진. 이게 악재를 타개할 만한 모멘텀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통상임금 소송 맞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적자까지 찍히고 뭐하고 해서 실적 턴어라운드는 더 세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은 기업의 가치 부분에서 별로 문제될 게 없는데, 뭐라 그래야 되지? 턴어라운드 폭이 굉장히 크게 되면 단기적으로 크게 수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포인트로 짚어야 되고요. IT, 통신 이쪽에 이제 호재가 모두 반영이 되면 그 다음을 찾는단 말이에요, 시장에선. 그럼 그 다음 수급은 이제 자동차 섹터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제가 보는 분석 포인트입니다. 자, 그동안 이제 꽁꽁 싸매고 현금을 들고 있던 현대차가 드디어 이제 투자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죠. 최근 들어는 이제 중국에 이제 설비 늘리고, 이제는 한국에 있는 생산 시설을 좀 미국으로도 많이 옮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나 이제 신흥국 쪽에 로 이제 많이 늘릴 수 있겠죠. 내수를 이제 좀 탈피를 할 거예요. 이제 한국은 인건비도 너무 비싸고, 자동차 이쪽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좀 고임금을 받죠.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에서, 한국에 있는 현대차, 기아차가
가장 임금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기업한테는 이거는 불만족스러워요. 그래서 대주주들이나 외국인 앞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이제 뭐 이제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이런 부분에서 좀 이제 그걸 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뭐 직원들 어떻게 해라, 아니면 니네가 생산기를 좀 많이 옮겨라 라든가. 이제 뭐 주주들은 어차피 자기 이득만 생각할 테니까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이제 호재로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생산기지를 외부로 옮기면 우리나라에는 충격이 있겠지만 현대차, 기아차는 호재라는 거죠. 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전기차보다 수소차 이쪽 모멘텀이 더 크다고 봐요. 근데 수소차는 현대차는 이쪽에 좀 몰빵을 했죠. 지금 보면은 전기차 이쪽은 거의 뭐 버린 것 같아요. 가져가긴 가져가지만 비중을 굉장히 작게 가져가는 거고, 이제 핵심은 수소차, 여기에서 이제 쇼부를 보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전기차보다는 이제 수소차 쪽이 더 매력적이라는 거죠. 자, 일단 2차 전지 배터리가 굉장히 많이 들고, 이제 친환경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전기차는 거의 뭐 완전 친환경이라고 보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수소차는 완전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에는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쪽에 핵심적으로 주도할 수 있는 거는 전 세계 기업들 중에서 일본 기업들하고 현대차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한국이 강해요, 이쪽은. 그래서 자동차 전체를 어떻게 보면은 자동차 시장 전체를 주도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요즘 들어서. 어차피 자율주행차도 이제 나오고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다 보면 그쪽은 이제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이제 더 크고 길게 갈 거라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전기차 쪽을 이제 버렸다는 게 저는 더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테슬라에서 이제 배터리 공장을, 어마어마한 배터리 공장 기가팩토리에 뭐 그거 해갖고 지금 만들고 있죠. 근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투자를 해서 설비를 해놓고 뭐하고 했는데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해놨단 말이에요. 그쪽에 현대차가 뛰어들면 먹을 게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라리 외면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다 투자를 많이 했다 그러면 이거는 좀 리스크는 오히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소차 쪽에 이제 핵심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쪽에 투자가 계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요. 그리고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투자를 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2차 전지는 이제 소재 부분이 핵심이고 수소차는 장비 쪽이 핵심이에요. 자, 2차 전지는 결국은 이제 뭐 코발트라든가 뭐 리튬, 니켈 뭐 이쪽에서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이제 부품 소재 그 부분이 핵심이라서 그 소재주들 중에서 지금 바닥에 있는 종목도 좀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담아볼만 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편입을 해놓은 거고, 해놓은 종목들이 좀 있어요. 좀 있는 게 아니고 몇 개는 없는데, 몇 종목 안 되는데, 이제, 부분이 있고, 1월달부터는 이제 트레이딩 계좌에서도 운영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이제 장비 쪽이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수소차가 관심을 받으면서 자동차 장비주들이 실적 확대가 장기적으로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된다. 수소차가 지금 관심을 생각보다 크게 받고 있죠. 지금 이제 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기차 이쪽은 수소차보다 매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이제 대중이 어떤 걸 선택을 할지 모르니까 일단 소비자들이 선택을 해줘야 되니까 수소차, 전기차 쪽을 이제 양쪽으로 다 끼고 가는 업체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현대차도 현대차, 기아차도 그렇게 하겠죠. 근데 수소차 쪽에서 많이 남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부품 업체들도 이쪽에 더 포커스를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 그러면 그 기술력 부분에서 굉장히 전 세계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기술력으로 이렇게 앞서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차피 자율주행 이쪽은 이제 연 성장률이 거의 한 30%에 육박한다 그래요, 매년. 예, 이쪽 시장이 30년 해갖고 이게 뭐 한 10년에서 20년 갈 거라 그러더라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터지면 한꺼번에 터지는 거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는 이제 2021년이면 이제 2년,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3년, 빠르면 2년 후에도 이제 바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시중에 유통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시작이 되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보완이 되고 이제 사람들이 다 이쪽으로 옮겨 타는 시점은 이제 한 5년에서 10년 걸리겠죠. 9구간 동안 이제 매년 30% 성장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어. 그러면 해야지 투자. 핵심으로 가져갈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10년 동안 모아가야 될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제 기업에 이제 뭐 문제만 없다 그러면, 그러니까 일단 2018년 이내는 무조건 일단
실적이 지금보다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만약에 지금보다 좋아지는데 그 폭이 약하면 천천히 갈 거고, 좋아지는 폭이 강하면 주가는 이제 갑자기 급등을 할 겁니다. 근데 좋아지는 폭이 강하면 오래 못 가요. 이게 약하게 천천히 계속 확대되는 게 좋죠. 자, 투자 포인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절대 저평가 자동차 주도주예요. 자, 어저께 제가 이제 현대모비스 이제 뭐 저평가고 부품주인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대모비스는 굉장히 가치주기 때문에 현대차나 기아차를 편입하는 게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부품주 만도 같은 주식을 투자를 할 거면 오히려 자율주행 섹터는 아직 미래 모멘텀만 있고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들 중에 잘 찾으면 수익률 측면에서도 훨씬 좋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이쪽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되면 다 같이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자율주행 섹터, 수소차, 뭐 2차전지 다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근데 2차전지는 지금 자리가 높아서 눌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한 30%, 50% 더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수소차도 지금 많이 올라가 있어요. 지금 변곡점이라 이게 밑으로 갔다가 갈지, 위로 그냥 뻗어버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위로 뻗어버리면 그냥 단기 대응만 하는 거, 밑으로 무너져주면 이제 중장기 대응을 하는 거죠. 그런 포지션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고, 현대차는 지금 포지션을 기다릴 필요가 없죠. 지금 왔다는 거예요, 자리가. 자, 과거 차트를 살펴보면 이게 월봉 차트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년, 13년, 14년도까지. 자, 바닥을 딱 잡아서 14년을 움직였단 말이에요. 10년에서 20년을 움직여버렸잖아요. 이 구간에 보면, 자, 상승 1파가 나오면서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냅니다. 투자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기보다는 뭐 이런저런 이제 모멘텀을 가지면서 투자를 확대하면서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던 돈을 쓰는 기간이죠. 그리고 상승 2파. 이때는 이제 실적적으로 뭐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슈팅이 나오면서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게 돼요. 이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이 오는 거죠. 왜? 가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치 부분에 도달을 했을 때 다시 반등이 나와서 다시 추세를 만들어가는 타다가 대외악재가 이렇게 터지면 무너지는 겁니다. 이거는 무조건 다 무너져요. 근데 가장 큰 기회라는 거죠. 2008년도 금융위기 대외악재라는 거예요. 이 악재가 터진 다음에 이제 3번 파동이 나왔어요. 이 악재가 터지면 다음에 엄청나게 싸졌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가는 거예요. 원래 이 2008년도 금융위기라는 악재가 없었으면 이렇게 해서 완만하게 상승을 하고 이런 구간은 나오지 않았겠죠. 이런 밑으로 꺼지는 구간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공포 구간이죠. 막 하루에 막 전 종목 하한가 가고 막 이런 날도 있었으니까. 이런 구간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오게 되면 기다렸다가 되돌림을 확인하고 진입해서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된다. 이때 그냥 두고 있던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견디든지 아니면 잘라서 다시 사든지, 그건 이제 선택 부분인 거죠. 결과론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들어 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1파가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자리가 이 자리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지금 자리가 이 자리면 어때요? 2파, 3파가 남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지금 이런 것처럼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보였다고. 근데 이건 완전 과거 구간이라, 20년 전 구간이라 이런 큰 파동이 안 이게 작아 보이는 거죠. 왜? 금액적으로 이때는 25,000원, 무슨 뭐 5만원 움직일 때인데, 지금은 이제 20만원에서 뭐 30만원 이때 움직이는 거니까 움직임 폭이 작게 보이는 거죠. 금액이 올라가는 거를 이제 봄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파동보다 이때 파동이 더 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을 만들면서 지금 이제 1파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2파가 만들어지고 3파가 만들어지는 구간 전에 2008년도처럼 이런 악재가 한번 터질 수 있다. 앞으로 이제 내년이나 한 2, 3년 후에 이런 부분이 터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터지면 뭐가 있겠어요? 부동산 거품. 이게 붕괴가 되는 시점이 나오겠죠. 그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나올 거다. 왜? 부동산은 붕괴돼야 됩니다. 전 세계인들이 빚쟁이에요. 이게 해결이 돼야 돼요. 빈부격차가 이게 어떻게 되려면 일단 뭐 집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다 망하겠죠. 이제 망하는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되겠죠. 서민들 중에서는. 근데 그렇게 돼야 과거에 이제 어른들이 한번 생각을 해봐서 50대, 60대 분들 지금 50대에서 한 70대 되는 분들, 그때는 열심히 일하면은 다 집을 마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2천만 원, 5천만 원 하던 게 지금 6억, 10억 돼 있으니까. 그럼 그 꼭대기에 있는 집들은 이제 더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지금 아예 집을 가지기를 원하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왜? 10년, 20년 벌어도 안 돼요. 집값을 잡아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 빚을 안고 사려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조금 더 편하기를 추구하기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 망해야죠. 나도 내가 하는 일에서 그 정도 돈을 못 벌어들이고 만약에 이 거품이 붕괴되게 되면 이제 망하는 거죠. 당연히 망해야죠. 그리고 쫓겨나고 이제 뭐 월세 살고 해야죠. 다시.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거다. 그래서 이 거품이 무조건 해결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제 이게 빈부격차가 이제 줄어들게 되고 이제 돈으로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은 폭탄 돌리기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터질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터지면은 과거에 뭐 2008년도 IMF 때 터졌던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인구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다들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계속 늘어나는 그런 추세였고 앞으로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어요. 지금은 공급은 뭐 언제든지 맞춰갈 수 있지만 수요가 계속 줄고 있단 말이에요. 인구가 안 늘어요.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집은 계속 이렇게 늘어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꼭대기에서 서로 이제 빚내서 사고 거기서 올려서 팔고 또 빚내서 사고 올려서 팔고 가상화폐나 부동산 시장이나 매한가지다. 가상화폐나 부동산 시장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내 기준엔 그렇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들이 무조건 터질 거라는 거죠. 이게 언제 터질지만 문제인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서민들이 버틸 수 없을 때 터지겠죠. 그리고 이게 터져야 경기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고 있는데 소비가 늘진 않잖아요. 소비가 늘진 않고 하는 게 일자리는 줄고 있고 예를 들어서 부채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전 세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는 뭐 별로무 소리들을 다 하더라고. 뭐 이번 FOMC 그 회의에서 한 얘기들도 보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냥 제가 봤을 땐 무조건 이거라고. 이거 잡아야 돼 무조건. 그래야 전 세계적으로 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잡힐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사는 사람이 없으면 잡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미 위기가 확산돼 갖고 사람들이 경계를 굉장히 하잖아요. 근데 야 그래도 집값이 오른다더라 하면서 이제 위에서 이제 폭탄 돌리기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꺼지는데 구간이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있다가 예를 들어 한 3억짜리 갖고 있었는데 이게 3천만 원, 1천만 원 되면 손해 보는 것 같잖아요. 2억 9천 갚아야 되니까. 결과론적으로 그건 이제 손해 보는 게 아니죠. 왜? 다른 집들도 다 그렇게 빠졌으니까 다 같이 가난해진 건데 그게 왜 손해 본 거야? 열심히 갚아야지 뭐. 갚는 거 안 되면 파산 신청하면 되죠. 죽으라고는 안 할 거니까. 파산 신청하고 다시 회복하면 되지 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다음 돈 많이 이제 떼돈 벌었던 은행들 몇 개 부도나고 하면 정리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리되면 이제 열심히 일하겠죠. 젊은이들이 열심히 일하겠지. 기성세대들이 많이 망했어. 젊은 애들이 이제 올라갈 때가 있는 거야. 이제 열심히 일해갖고 한 3년 4년 일하면 2, 3년 일하면 집 사. 막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돼. 아파트가 짓는데 한 1억이 드는데 나중에 4차 산업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좋아지고 뭐하고 해서 건축비가 굉장히 낮아서 아파트 이제 한 세대 짓는데 예를 들어서 한 가구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제 그런 아파트 짓는데 한 비용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다 자동화가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화가 되면 이제 분양을 굉장히 싸게 할 거 아니에요. 막 1억 미만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젊은 사람들도 3, 4년 일하면 만들 수 있잖아, 그 돈. 또다시 시작되겠죠. 지금처럼 이런 버블을 낳는 구간이 또다시 시작되겠죠. 사람이 그렇게 살기 좋아지면 어떻게 돼? 인구가 또 늘어나겠지. 먹고 살기 좋아지면 애 많이 날 거 아니에요. 애들 키울 여력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애들 키울 여력이 없으니까 애도 안 낳고 하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거고. 이런 파동은 영원히 반복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빠질 수밖에 없고 빠져야 된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런 부분이 글로벌 이제 뭐 대외 악재가 나올 거다. 이게 근데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는 거다. 당장 뭐 내년 나올 수도 있고 2, 3년 후에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
오래 가버리면 한 10년 후에 또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모르는 거죠. 서민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 서민들이 버티지 못해야 이게 망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달에 이자랑 원금 해가지고 집 그거 담보대출 갚는데 한 1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이제 뭐 생활을 하는데 한 200만 원씩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부채가 이게 뭐 2배 올라가고 뭐 이자가 2배 올라가고 뭐하고 하면 뭐 이제 200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생활이 100만 원에 되면 버티겠지. 100만 원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파산하는 거지 뭐. 그런 상황이 분명히 나올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우리는 쓸어 담으면 돼요. 기업들은 사실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되든지 말든지. 상관이 있는 기업들은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건 이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 뭐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바닥이라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될 거라고 보입니다. 주도주가 되기 전에 이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봐요. 당장 내년이나 한 2, 3년 후에 이런 위기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런 상황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가 최고의 기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현대차 투자 포인트를 이제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PBR이 0.6배예요. 정말 자산 가치 대비해서 어마어마하게 쌉니다. 이런 대기업이 이렇게 싸다는 거는, 이거는 뭐 내수주들보다 훨씬 싸요. 뭐 이제 음식료 뭐 이런 데보다 훨씬 싸다고. 지금 가장 싼 건 철강 섹터, 자동차 섹터예요. 이제 한국 시장에서 가장 싼 섹터가. 그럼 얘네들을 투자를 해야지. 근데 왜 이렇게 싸졌을까? 리스크가 계속 있으니까 싸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다 그냥 내다 팔기만 하고. 이렇게 싸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싼 거다. 지금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싼 거다. 자, 배당도 한 2.6배 주죠. 자, 2014년부터 계속 이렇게 실적이 줄었어요. 근데 지금도 1년에 5조를 버는 회사예요, 현대차는. 돈 뭐 적자가 아니에요. 그냥 돈을 적게 버는 거예요. 그럼 IT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실적이 지금 이렇게 좋은데 실적이 이렇게 줄면 이게 돈을 못 버는 회사예요? IT는 지금 SK하이닉스 PBR 2배라 그러면 SK하이닉스가 한 70% 빠지면 지금 구간 오는 거예요. 앞으로 2, 3년 후에 실적이 줄어들면 IT도 이렇게 빠진다고. SK하이닉스도 이렇게 빠진다니까, 현대차처럼. 지금 위험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당기순이익이 1년에 4조 5천억을 벌어요. 영업이익이 5조야. 매출은 거의 뭐 100조 가까이 되죠. 그래서 근데 문제는 2014년부터 계속 실적이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별로 소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 관련주니 뭐니 지금 뭐 5G니 뭐니 사실 이런 종목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기업입니다. 그건 이제 왜 고평가 고밸류를 받을까? 사람들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사람들 기대감이 많이 들어가 있고 시장에서 소문이 나면 그거는 무조건 고평가예요. 1년, 2년 그 중단기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진짜 장기적인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이런 종목들만 찾아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근데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저평가라 그래도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 길게 보유할 수 없어요. 지금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성장성이 없어요. 그래서 길게 보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중장기, 단기에서 한 중기, 한 3개월에서 한 2년, 그 사이까지만 해가지고 목표가만 설정해놓고 이제 가는 거지, 이런 종목들은 목표가가 없어요, 사실. 현대차 뭐 이런 거, SK텔레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저는 이제 목표가가 없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누구도. 앞으로 시장에서, 이게 자율주행차, 뭐 이 자동차 이쪽이 성장을 하면서 얼마만큼 돈을 많이 벌지는 누구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실적 턴어라운드가 내년부터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가하는 폭이 크냐? 만약에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면 1년 더 쉬어가겠죠. 근데 턴어라운드를 하지 못하면 전 세계 경기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 아니면 턴어라운드 무조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18년도 내년에 5조 이상을 벌지 못한다 그러면 1분기, 2분기, 3분기 보고 한 5조 이상 못 벌겠다 그러면 이제 시장 폭락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은 박살이 한번 날 겁니다, 진짜 한국 증시는.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고 쭉 해서 뭐 5년, 10년 이렇게 4차 산업이 끝날 때까지 버블을 확대하는 구간이 올라 그러면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버블 구간입니다. 우리나라 증시만 되게 싸요.
이 전 세계 증시가 결국 무너질 땐 같이 무너지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무너지니까 전 세계 미국 같은 데가 특히 버블을 확대하려 그러면 달러가 계속 약세 기조를 만들어내고 버블을 확대하려 그러면 쉽게 말하면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줘야 그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이거는 뭐 2018년도 이게 확인이 되면 이 추세가 다시 이렇게 거꾸로 꺾이기 전까지 2012년, 2013년도에 영업이익이 꺾이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죠. 2012년도부터 그때 이 근처가 꼭지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거의 뭐 이때가 꼭지잖아요. 실제 꺾이는. 지금 IT가 이런 자리에 와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IT가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다고 보고 있고 이게 이 자리가 아니고 이 자리일 수도 있어요. IT가. 지금 SK 하이닉스가 이 자리일 수도 있다고. 지금 자리에서 한 100% 튀어버리면 이제 이런 자리에 오겠죠. 근데 지금 자리가 이 자리인지 이 자리인지는 모르죠. IT가 지금 이런 자리인지 이런 꼭대기인지 요 정도 구간인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 이미 시작을 했으니까 쳐다보면 안 된다는 거고. 바닥에서 이만큼 시작을 해놓은 거가 아니라 이건 리스크가 굉장히 확률이 뭐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50% 50%밖에 안 되는데 이런 걸 어떻게 투자를 해요. 그래서 IT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면 1, 2, 3, 4, 5 6년 만에 바닥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이. 자 1파 이렇게 나오고 2파 나오고 3파 나오고 자 이때 25,000원에서 뭐야 이거 기아차야? 기아차구나. 현대차 같은 경우 보면은 25,000원에서 27만원까지 갔죠. 자 1000% 갔단 말이에요. 13년 14년 만에 1000% 갔습니다. 10배 성장했죠. 이것만 먹으면 되지 뭐. 이 사이에 트레이딩을 하면 이 주가는 10배 올랐지만 트레이딩을 이어가면서 계속 수익금으로 모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10배가 아니고 자산이 100배 이제 뭐 100배 1000배 증가하는 거예요. 1억 가지고 100억 1000억 만들어지는 거라고 14년 동안. 그렇게 되는 거를 제가 증명을 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면 부채 비율도 어때요? 이제 부채 비율은 뭐 계속 적정 수준 유지하다가 뭐 좀 이거는 좀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의미가 없네요. 이 부채 비율이. 이게 투자를 좀 들어가면 부채가 좀 늘고 뭐하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뭐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ROE 성장률을 보면 2012년도 거의 뭐 현대차 이런 대기업이 20%씩 성장을 했어요. 1년에. 그러다가 계속 낮아지다가 지금 10% 미만대로 내려와 있죠. 지금 철강 섹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 섹터는 이거보다 더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뭐 5%, 3% 막 이렇게 성장하니까. 자, 근데 이제 2018년도부터 이 성장률이 턴어라운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래갖고 폭발하는 시점은 어디다? 자, 15%, 막 12%, 15% 넘어가는 구간에 이런 대기업들이 그렇게 해서 ROE가 그렇게 넘어가게 되면 막 성장을 1년에 막 15%씩, 막 20%씩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이제 꼭지죠. 왜냐하면 너무 좋으니까. 업황이 너무 좋으면 항상 꼭지다. 자, 투자가 이제 진행이 돼야 돼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장비 섹터가 실적 호전이 더 빠를 거다. 그러니까 부품주들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수익은 더 크게 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거의 뭐 그렇게 가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모아가면 수소차 부품주들이 이제 퍼포먼스가 먼저 나오고 이제 고평가 구간에 다 들어서게 되면 이제 서서히 현대차가 이제 그동안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을 거둬들이는 상황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핵심으로 우리는 운영을 하고 나머지 부품주들은 섞어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아차 같은 경우 자 보겠습니다. 기아차는 이제 현대차보다 가볍기 때문에 파동이 더 세게 나오죠. 자, 1파가 나왔고 2파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는 구간인데 이건 이제 뭐 부도 뭐 위기까지 갔었어요. 기아차는 2008년도에.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무너졌던 거고 현대차보다 리스크가 더 컸다. 합병한 다음에 이제 제가치를 찾아갔죠. 그렇게 해서 5,000원까지 빠졌다가 84,000원까지 갔어요. 1600% 갔죠. 현대차는 한 2만원 3만원 구간에서 이제 27만원까지 갔으니까 한 1000% 정도 갔고요. 기아차는 1600% 한 1.5배 정도 갔죠. 왜? 리스크가 더 컸으니까 수익이 당연히 더 크게 나오는 거죠. 현대차에서 만약에 기아차를 뭐 이제 뭐 이렇게 인수한다거나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뭐 어떻게 돼? 이제 휴지 조각 된 거지. 항상 그래서 고수익은 고수익, 고리스크. 이건 이제 상존이에요, 상존. 고수익과 고리스크는 항상 상존한다. 그래서 내가 이거 리스크 부분, 수익률보다 리스크 부분에서 더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면 현대차를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 변동성이 작아서, 기아차보다 변동성이 작아서 심리를 다스리기가 더 좋아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도 다 나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아차 같은 경우 수익률 측면에서 더 좋을 수 있겠죠. 지금 이제 1파가 진행이 되려면 한 이 정도 추세에서 저점을 높이는 추세에서 현대차처럼 만들었어야 돼요. 자, 이렇게 만들어가는 이 흐름이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악재가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통상임금 소송, 그리고 적자 전환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면서 적자 전환이 됐죠, 3분기에. 4분기에도 이제 뭐 실적적인 측면은 그럴 거고. 근데 지금이 이렇게 가장 안 좋을 때가 이런 바닥 구간일 수 있다. 지금 이런 투매가 나왔으면 더 크게 갈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지금 측면에서.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더 빠졌단 말이에요, 기아차가. 이거는 이제 통상임금, 그쪽으로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이제 돌려주면 되는 거죠. 자, 투자 포인트를 보면 PBR이 0.5배예요. 자, 투매를 맞았으니까 더 싸졌죠. 자, 배당도 왜 올라갔을까요? 더 싸졌으니까 배당 성향이 당연히 올라가는 거죠. 예를 들어 현금 배당을 얼마를 하겠다 했는데 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적자 구간이라 지금 올해는 이제 뭐 배당을 뭐 많이 할란가 말란가 모르겠어요. 뭐 현대차는 이제 뭐 흑자를 이제 유지하고 뭐하고 했으니까 배당을 하겠죠, 충분히. 자,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 배당 같은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다. 확인을 해봐야 된다. 2017년도에 지금 보면 4분기 이제 예상 실적이, 2017년도 예상 실적이 한 8천억 원 번다고 보고 있는데, 통상임금 소송 이번에 진행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실적 반영이 들어가면 2017년도에 적자 전환이 될 거예요. 자, 2018년도에 빠르게 돌아설 걸로 보이고 있죠. 이 성장폭이 이게 적자 전환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 몇 프로예요.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실적 개선이 현대차보다 빠를 수 있다, 기아차는. 이 소송에 대한 부분은 다 이제 감당이 된 거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보면 기아차가 더 튼실해요. 그러니까 현대차보다 부채가 없죠. 기아차가. 그리고 성장률도 보면 현대차가 과거에 막 21%, 17% 성장할 때 기아차는 25%, 20%씩 성장했죠. 그러면서 회복도 더 빠르게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 측면에서 기아차가 더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6월달에 이제 기아차를 추천드렸었던 거고, 11월달, 작년 11월달에 제가 커뮤니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추천을 드렸었죠. OCI랑 같이 추천을 드렸었죠. OCI는 이제 그 구간에서 추천드렸던 구간에서 한 50%, 70% 올라 있는 구간이고, 기아차는 그 추천드렸던 구간은 한 30%는 더 빠져 있을 거예요, 지금 구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비중만 쪼개놓으면 이렇게 많이 빠진다 그래도 리스크는 이제 해지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결국은 걔도 가고 얘도 가면 이제 수익은 크게 확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장기 투자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고, 현대차보다 이제 문제는 주가 파동이 더 큽니다, 기아차는. 그리고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악재를 두들겨 맞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저평가가, 원래 저평가였는데 더 저평가가 된 상황이죠. 요즘 리포트 같은 거 보면 하루는 좋은 얘기 나오고 하루는 뭐 안 좋은 얘기 나오고 그래요. 뭐 이제 중국에서 실적 개선이 예상보다 더디다. 뭐 예상 가이던스를 밑돌 거다. 그래서 실적이 더 안 좋게 나올 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날은 또 어디서 리포트를 쓰면 실적 개선이 빠르게 진행 중이다. 그리고 신차가 무슨 뭐가 나와서 모멘텀이 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들쑥날쑥 하다는 거죠. 좋다는 사람, 안 좋다는 사람. 근데 결과론적으로 싸다는 데는 다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가 망하지 않을 것 같다, 망하진 않을 거다 라는 데는 90% 이상의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럼 투자를 해야죠. 제 판단은 그겁니다. 자, 주가 상승 탄력은 현대차보다 클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한국 자동차 산업이 망한다면 리스크는 더 크다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제 판단은 어저께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만도를 투자를 하려면 이건 성장주예요. 그러면 이런 대형주보단 중소형주가 좋아요. 장비, 부품주. 이쪽으로 보자 이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수소차, 전기차, 모멘텀이 없는 거. 결국은 이 모멘텀은 드러난 건데, 지금 이제 뭐 이쪽에서 드러나갖고 막 이슈 막 터지고 하는 것들은 드러난 거고, 아무 소리 소문 없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봅니다. 결국은 다 수소차든 전기차든 자동차가 많이 팔리면 다 이거 관련주란 말이에요, 부품주들은. 어차피 들어가는 부품이면 다 관련주라고. 실적 개선은 무조건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수소차의 뭐 핵심 부품이 아니면, 수소차의 뭐 핵심 부품이 어디 있어? 이거 핵심 부품이 아니면 다 똑같이 어차피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핵심 부품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돼요? 다 바꿔 나가겠죠. 자기들이 하는 사업 구조 내에서 이 핵심 부분, 그럼 아직 소문이 안 난 것들은 나중에 이 모멘텀이 계속 입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종목들이 탄력이 더 크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이런 걸로 이제 소문이 난 종목들은 어때요? 급등락을 이제 만들어가면서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있다고. 소문난 종목들은. 그러면은 그 개인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구간이 무조건 나옵니다. 변동폭만 확대되고, 이제 추세 상승 같은 부분이나 장기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제 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고 아예 소문이 없는 그런 장비 부품주를 보는 게 저는 좋다고 보이고요. 자, 현대모비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가치주. 안전성. 이쪽 측면으로 보려고 그러면 이제 현대차, 기아차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맞다는 거죠. 제 판단에는. 그래도 현대모비스에 투자를 할 바에는 현대차, 기아차 사겠다, 나는. 만두에다 투자를 할 바에는, 자, 수소차, 전기차 모멘텀 없는 그런 부품주들 사겠다. 자동차 투자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포인트는 여기까지 짚어드리고요. 원래는 이걸 3화로 이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정도면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3화에서 이야기가 어차피 2차전지 이쪽은 이제 기다려야 되고 수소차 이거는 반반. 이게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확인을 하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 다음에 아무 소문 없는 부품 사야 한다. 이쪽으로 포인트를 두면 된다는 거죠. 중소형주는 이쪽에다 포인트를 두고 이쪽 소문난 것들은 대응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문이 없는 것들 이제 모아 가야 되고요. 소문이 났어도 바닥에 있는 종목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모아가면 시세를 좀 더 빨리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부품주, 중소형주 쪽은 이쪽을 봐야 되고, 대형주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현대차, 기아차 보면 되지 않냐. 제 관점은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투자 포인트는 이 정도로 잡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운영을 어떻게 나가야 될 건가, 그 부분에 대한 공부하고 준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투자를 하면서 잠깐 한번 분석해놓고 사서 묻어놓고, 이건 어떻게 보면 운을 바라는 건데, 그런 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 개 섹터별로 쪼개놓고, 우리나라에서 산업군에서 대표 섹터들을 쪼개놓고 비중을 다 분산을 해서 일정하게 채워놓고 그냥 묻어두면 장기적으로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시스템도 만들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대표 산업이 철강, IT, 자, 통신,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 뭐 건설, 조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또 뭐 있을까? 보험, 증권, 뭐, 그래, 보안 하나 집어넣는다 치자, 뭐. 그리고, 뭐, 증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10개를 나눴다. 이거 한 개씩 그냥 아무거나 제일 좋아 보이는 거 사는 거예요. 가치 분석해서. 똑같이 10%씩 사서. 그래서 묻어놓고 그냥 10년 동안 열어보지 않고 10년 후에 열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뭐 엄청나게 많이 간 것도 있을 거고, 많이 갔다가 빠진 것도 있을 거고, 엄청 빠졌다가 많이 올라온 것도 있을 거고, 결국 이렇게 저렇게 해서 수익이 크게 나겠죠.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 그때그때 이게 돌면서 이 안에서 뭐 2년이고 뭐 사이클을 만들면서 이제 주도 사이클은 저는 보통 이제 한 2년 정도 봅니다. 2년에서 2년 정도 돌아가면서 여기서 돌아간다고 봐요. 계속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증권 보험은 똑같으니까 화학 집어넣자. 소재 쪽이나 뭐 이렇게 해서 집어넣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결국은 다 올라가서 절대적으로 수익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가 그때 이제 핵심 걸 찾고 뭐하고 할까요? 자,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래도 제가 봤을 때 1년에 10%에서 20%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지나고 딱 열어보면 매년 10% 이상의 누적은 되어 있을 거다. 계좌에. 그냥 10년 동안 그냥 딱 넣어놓고 그냥 말아버리면, 그러면은 10%씩 계속 누적된다 그러면 10년 후에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나 있겠죠. 뭐 2배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게 아니고 3배, 5배 이렇게 늘어나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산이. 왜? 복리를 계속 입혀서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10년 동안 300%, 500%면 작은 수익이 아니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선택사항이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장기보유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비중 관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 장기 투자를 해서 뭐라 그래야 되지? 안전성을 확보하면 수익을 계속 확대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제 투자 포인트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100% 확신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라는 거죠. 2018년도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전 세계가 무슨 뭐 전쟁 위험에 휘말릴 수도 있는 거고 외계인이 침공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른다고 어떤 일이 있을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에 몰빵 때리지 말라는 거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몰빵 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통신 섹터에 대한 이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철강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 부분을 나누어서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칠게요.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 마크 있고요. 광고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 생방합니다. 아프리카 TV 홈 화면에서 이제 뭐 정보란 보시면 바로 가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후 7시에서 10시 이 구간에 이제 생방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뵐 수 있는 분들은 이제 내일 뵙고요. 주말들 잘 쉬시고 다음 주 장을 한번 기대해보고 내년에는 좀 기대를 크게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원분들도 계좌 단돌이 잘 하셔서 내년에 큰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